자, 이제 전 시간 이어서 조동사 그 2개 남았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나서 그 가정법의 첫 부분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저 조동사 중에 would와 should. 자, 먼저 would부터요. 자, would는 아주 간단해요. 대신 이제 조심할 것은 여기서 would는 아까 말한 will의 과거형이 아니고 그냥 would라는 조동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would의 대표적인 뜻이 소망 해서 이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 자, 요 뜻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will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일 때는. 자, 두 번째, would에는 과거의 습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전 시간 마지막에 used라는 조동사 배웠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근데 이제 원래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은 사실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또 본속 가서 들으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해요. would가 과거의 습관일 때는 이 뜻이에요. 뭐뭐 하곤 했다. 자, 여기에다가 세 번째로 would라는 조동사가 이제 좀 자주 쓰이는 수거가 있거든요. 그 수거 하나를 외워두면 또 나중에 본속 가서 훨씬 더 쉬워져요. 그냥 수거처럼 외우세요. would like to 동사 원형. would like to 동사 원형. 이렇게 수거로 외우는 거예요. 이것도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would만 가지고도 이 뜻이 나오지만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would like to. 이게 뜻이 뭐뭐 하고 싶다. 자, would는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처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조동사 should는 별표를 쳐놓으라고 그랬죠? 자, should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조동사 중에서도 조동사에서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should라는 조동사의 어떤 한 항목은 문법 문제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should는 본 수업하고 다를 바 없이 본 수업에서도 이런 차례들을 해주는데 그런 차례들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까지는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세요. should의 일단 제일 대표적인 뜻 의무라고 그래서 이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used라는 조동사 있죠? used라는 조동사와 동의어예요.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일 때는 should랑 ought to 말고 우리 must도 배웠어요. 그런데 must는 이 should나 ought to에 비하면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완전히 동의어라고 하진 않고 must와 그냥 비슷한 뜻인데 must는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 좀 더 강한 뜻이고 그거보다 약간 약한 뜻이 should랑 ought to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어쨌건 이제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 should는 뜻 이것만 알면 돼요. 뭐뭐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반복해서 본다 이런 기분으로 하세요.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 have pp라는 표현이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저 완료형이라고 하면서 have pp라는 표현을 이제 배웠었잖아요. 완료형은 have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다. 그 have pp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제 완료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또 하나 조동사 ought to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배웠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같이 보면 돼요. 동의어가 있는데 동의어가 또 이거예요. ought to have pp. 그래서 결론은 should의 용법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게 되면 조동사 ought to는 공부가 다 끝나버려요. 아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는 형태가 이제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뜻도 좀 길고 하니까 잘 외워놓으세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 유감이다. 이렇게 뜻이 좀 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뜻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두고
이제 세 번째. 조동사 should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기 세 번째 있죠? 이 세 번째가 문법 문제 통틀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세 번째예요. 이것 때문에 특히 should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 수업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때도 그렇고 수도 없이 나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암기 방법 없이 그만큼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쓰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래서 항상 이 순서대로 쓰면서 이 순서대로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세요. 자, 세 번째. 주장, 명령, 요구, 결정, 충고, 소망, 제안 의 뜻을 가진 이런 뜻을 가진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가 오고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여백을 약간 두세요. 대표적인 단어들을 적어줄 테니까 이것들 이런 뜻을 가진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가 오고 바로 뒤에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이 올 때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이 올 때 that절 속에 조동사 should를 써라.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이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주장부터 시작해서 제안까지 이런 뜻을 가진 동사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데 형용사나 명사도 같은 이유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결정, 충고, 소망, 제안하다의 대표적인 단어들을 하나씩 적어줄 테니까 여기 외에 이제 동사 위주로요. 여기 외에 요런 단어들도 꼭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류의 동사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형용사나 명사가 왔을 때도 뒤에 that이 이끄는 절이 오면 조동사 should를 쓴다. 요걸 명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should는 요 상태 그대로 둔 상태에서 should를 생략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예요. 문법 문제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전체를 통틀어서 시험 문제 제일 나올 게 뭐냐? 1순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 기초 시간에 바로 기출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는 요 정도까지 이론 정리한 것에 그냥 만족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랑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 설명들은 본 수업 가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이제 단어들을 익숙하게 하세요. 주장하다의 대표적인 단어가 insist. 명령하다의 대표적인 단어 order. 요구하다 demand. 결정하다 decide. 충고하다 advise. 소망, 바라다 desire. 그 다음에 제안하다 suggest. 그리고 하나 더요. propose. 자, 이렇게. 바로 이 단어들이 오고 뒤에 that이 이끄는 절이 오면 그럼 이제 동사가 왔다는 가정을 하면 여기 that이 이끄는 절은 이 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사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배운 적이 있는데 that이 이끄는 절이 목적어일 때 that도 생략이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자, 요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관련된 문제의 90% 이상은 다 맞춰낼 수 있어요. 대신 이제 나머지 10% 정도가 뭐냐면 약간 변형이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본 수업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완만 하면 된다고. 자, 여기까지가 조동사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연이어서 이제 가정법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동사는 이걸로 끝났고요. 자, 이제 23페이지에 가정법을 할 건데 교재를 보면 가정법 바로 밑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제목의 유니트 2를 보면
가정법도 있고 수동태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가정법과 수동태는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이게 약간 차이가 나요. 약간 반대예요. 뭐냐면 가정법은 처음은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쉬워. 그래서 공부가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가정법의 일부만 이해가 돼버리면. 그런데 수동태는 가정법하고 비교해보면 처음엔 쉬워요. 별로 부담이 안 돼. 그런데 이건 가면 갈수록 꼭 쉽다기보다는 계속 공부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가 이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좀 어렵구나 라는 느낌도 갖는다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가정법과 수동태는 이게 약간 차이가 나요. 수동태는 시작은 쉬운데 공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가정법은 시작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해를 못해가는 학생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쉬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공부가 완전히 딱 마무리가 돼버린다고. 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정법을 먼저 하기로 해요. 가정법이 처음에 왜 어렵냐면 먼저 외우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외우는 게 아까 말한 그 12시제 형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게 훨씬 쉬운데 그걸 못 외운 상태에서 이걸 외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가정법의 종류부터 요 차례대로 외우세요. 가정법의 종류는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세 번째, 가정법 현재. 네 번째, 가정법 미래. 근데 이제 가정법 미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있고 똑같이 가정법 미래의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정법은 좀 귀찮더라도 반드시 가정법이라는 명칭을 꼭꼭 붙여가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책에는 이 두 개만 적혀 있고요. 나머지는 안 적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걸 보라고 한번 쭉 적어준 거예요. 자,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세요. 첫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끝내요. 여기를 경계로 해서 가정법이 완전히 두 개로 나뉘어져요. 내용이. 이 위에 게 성격이 같고요. 아래 것 또 이렇게 해서 위와는 다르지만 이 밑에 게 성격이 또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경계로 가정법은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의 첫 번째 내용이 요 두 개. 가정법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제 아래 세 개. 자, 이건데 첫 시간은 아주 단순한 것까지만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들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12시제에서 배웠던 과거와 같은 시제다. 이걸 외우세요. 지금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면 돼.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같다. 이렇게 기억해요.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 1번, 2번. 요건 똑같이 묶어서 미래와 같다. 이렇게 외워둬요. 자, 여기서 추가되는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중요도로 따지면 지금 우리 그 책에 적혀 있는 위에 있는 두 개 있죠? 이게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두고 저 시제와 연관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가정법 그러면 결론은 내용을 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정한다는 얘기가 만약 뭐뭐라면 이런 의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뜻을 가진 대표적인 단어는 if예요. 접속사 if. 그래서 이제 가정법 종류에 쭉 나눠놓은 다음에 이제 각각 가정법에 해당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이제 if라는 접속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쭉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 요 아래 세 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요. 지금은 하진 않기로 하고 위에 두 개만 집중해서 적어줄 테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는데 암기를 하기 전에 여기 if라는 단어가 이제 가정법 전체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if가 바로 뭐냐면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을 먼저 알아둔 다음에 여기를 암기하면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if라는 부사절 접속사, if를 포함한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을 잠깐 보세요. 이것도 우리 그 핵심 기초 편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정도에 이제 설명이 나온 건데 바로 이거요. 접속사 중에서 종속 접속사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는 이 특징이 있어요. 부사절 접속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또 뒤에 주어 동사 있는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에 이제 범위를 약간 넓혀서 말하면 이게 이제 종속 접속사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종속절이고요. 여기 뒤가 바로 주절이다. 해서 이런 문장을 우리가 복문이라 한다. 이게 우리의 핵심 기초편에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 종속절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중에 지금 부사절을 배우고 있는 거야. 부사절 중에서 if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if가 들어가는 순간 종속절 중에 부사절이다.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여기 if는 만약 뭐뭐 라면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if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주어 동사 나오고 아무것도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 또 주절에도 완전한 문장. 이렇게. 그러니까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if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부사절은 또 하나 특징이 주절 앞에 와도 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절하고 자리를 바꿔도 돼. 그래서 if절이 여기 와도 되지만 주절 뒤에 여기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주절 사이에 삽입되기도 해요. 부사절이니까 그만큼 이제 위치가 자유로워요. 다시 한번 주절 앞에 올 수도 있고 주절의 사이에 껴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얼마든지 구별해낼 수 있어요. 주절 뒤에 올 수도 있고 요게 바로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그 특징을 안 상태에서 여기를 적어줄 테니까 이제 이 부분을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이제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틀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부터 가정법 미래 2번까지를 이제 쭉 설명을 먼저 공식 암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잡혀 있으면 결국은 뭐만 외우면 되냐면 여기만 외우는 거예요. 여기만. if가 이끄는 절의 동사의 형태와 그거랑 맞물려서 주절의 동사 형태. 여기만 여러분들이 계속 암기하면 되고 여기만 약간 변화가 되면서 가정법의 종류가 이렇게 나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될 초점은 바로 동사구나 라는 건 이제 알았죠? 자, 이제 시작할 테니까 보세요. 가정법은 바로 이걸 외우는 것 때문에 처음이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만 외워져 버리면 가정법은 쉽게 흘러가요. 자, 먼저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부사절의 특징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사 자리에 뭘 쓴단 말이야. 또 가정법 과거도 if,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는데 우리 이제 전전 시간에 뭐 했었냐면 12시제에서 형태를 암기를 제대로 해놓으면 가정법이 쉬워진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거 완료 그러면 생각나는 형태 있죠. 그걸 여기다 쓰면 된단 말이야. 가정법 과거 그러면 과거 그러면 생각나는 형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쓰면 된다고. 요 명칭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다.
요 명칭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보자마자 이해가 다 돼버리고 암기가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had pp 하고 이제 내용이 쫙 나오면 돼요. 가정법 과거, if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동사.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금방 외워진다 이거지.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일반 동사, 가정법 과거에서 일반 동사는 과거 동사 쓰면 되죠. 그런데 비동사가 만약에 오게 되면 비동사는 과거형이 was도 있고 were도 있는 거죠. 이거 얼마 전에 시험에 또 나왔던 거예요. 가정법에서는 회화체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문법 문제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독해 문장에서는 가정법에서는 was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 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과거형을 쓰면 되고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쓸 때는 무조건 were만 쓴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두면 돼요. 근데 금방 익숙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속절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주절이 여기에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절도 일단 주어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동사 자리에 뭐가 오냐? 동사 자리에 뭐가 오냐? 요것만 외워버리면 이제 가정법의 종류 2개가 이제 암기가 된다고요. 자, 우리 가정법 하기 바로 직전에 뭐 배웠냐면 조동사 배웠죠? 조동사 맨 처음에 이 말 했잖아요. will, shall, can, may 이게 조동사인데 will의 과거는 would, shall의 과거 should, can의 과거 could, may의 과거 might 이렇게 했죠. 그러면 조동사에서 우리 이것의 기본적인 뜻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과거형이니까 이것의 뜻을 그대로 이것들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그대로 살리면서 들어요. 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끝나요. if 주어 had pp 여기는 종속절이 이래야 되고요. 종속절의 동사는 이 모습이어야 되고 주절의 동사는 바로 이게 와야 된다고. 조동사 요 네 단어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를 조동사의 뜻에 맞게 조동사의 뜻을 활용해서 문맥상 제일 알맞은 걸 골라서 쓰면 돼요. 넷 중에 하나를 쓰고 바로 뒤에 여기 have pp 이게 바로 주절의 동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여러분들이 왜 어렵겠지. 그런데 일단 조동사 과거형 넷 중에 하나를 뜻에 맞게 쓰고 조동사의 뜻에 맞게 전체적인 문장의 내용에 맞게 쓰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have라는 동사 원형이 오고 완료형 have pp. 자, 이게 오면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걸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일단 가정법에서 시작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비동사 할 때는 were까지 종속절 끝났죠. 주절에 똑같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던 조동사 과거형 조동사 4개를 또 뜻에 맞게 써. 넷 중에 하나를 골라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넷 중에 하나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조동사 아니에요. 그럼 뒤에는 동사 원형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바로 이렇게. 그러면 주절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의 차이점. 먼저 공통점은 바로 과거형 조동사 쓴다는 거.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 그리고 차이점.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ve pp. 가정법 과거는 동사 원형.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외울 때 조동사의 형태가 좀 더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12시제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배우면 훨씬 쉽게 이걸 암기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 시간에 이 2개가 외워지고 나면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 이거 외우는 건 별 부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때 가서 외우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일단 이제 이걸 암기하는 거고요. 이 시간에 이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요. 이제 가정법의 내용까지. 자, 처음 이제 다시 보세요.
이제 정확한 내용이 나와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제 옆에 써준 게 공식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쩔 때 쓰냐? 이제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쩔 때 쓰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할 때, 그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다음, 가정법 과거는 지금 현재에 어떤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설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는 시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현재나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나 가정법 과거를 쓴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는 어쩔 때 쓰냐?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을 가정해 볼 때, 추측해 볼 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때 바로 가정법 현재나 미래 1번, 2번을 쓴다. 이렇게. 자, 요 정도만 해놓고요. 다시 봐요. 핵심만.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 1번, 2번은 미래와 관련이 된다. 다시 시제와 연관을 지으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연관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까 이제 이걸 놓치지 말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딱딱 와닿지가 않는 거일 뿐이고요. 이제 가정법을 잠깐 잊어버리고요. 현재, 과거, 미래만 집중해서 해요. 미래를 나타낼 때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내일, 다음 주, 내년. 미래의 어떤 시점을 많이 쓸 테니까 tomorrow, next week 이런 것들을 미래를 뜻하는 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뜻하는 부사는 당연히 미래 시제랑 쓰겠죠. 그 다음 지금, 오늘 이런 게 현재를 뜻하는 부사예요. 현재를 뜻하는 부사들은 당연히 현재 시제랑 주로 쓰겠죠. 그 다음에 어제, 작년, 어젯밤, 뭐 몇 년 전, 그러면 그건 과거니까 과거 시제 문장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쓰겠죠. 이게 이제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들어봐요. yesterday라는 부사는 어제라는 뜻이니까 과거 시제랑 쓰겠지 이 말이에요. now, 지금이라는 부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런 걸 현재 부사라고 하고 now, today 이런 건 현재 시랑 쓸 거 아니에요. tomorrow, 내일, next week, 다음 주 이런 게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니까 미래 시제랑 쓰겠죠. 자, 이걸 가정법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야. 다시 보세요, 이제. 그래서 미래를 뜻하는 부사는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미래 1번, 2번. 이것들과 어울려 쓴다. 이렇게. 현재를 나타낸 now, today라는 현재를 뜻하는 부사는 가정법 과거랑 써야 된다. 라는 거. 과거를 뜻하는 부사, 어제, 어젯밤, 작년 이거는 가정법 과거랑 써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가정법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왼쪽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암기를 해야 되고 오른쪽은 이해를 떠나서 무조건 암기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멈출 테니까 일단 가정법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먼저 하세요. 뭐 20분이고 30분이고 간에 지금까지 했던 것만 이해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암기를 하고 옆에 거 암기를 해놓고 그래서 암기를 해놓은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간단한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A번은 같이 풀면서 하기로 하고요. B번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그냥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3페이지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문제풀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법은 일단 이론 설명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어가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어서 또 수동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